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일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찬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이맘때면 우리는 서로 좋은 덕담을 주고받습니다만 돌아가는 정세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듯합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아직도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재판 탓인데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미 관계의 변화 등 국제 질서가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이슈가 첩첩산중으로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슬기와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복잡하고 얽힌 정세를 매의 눈으로 살피고 담대한 결론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진보당 김지연 상임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새해 첫 대담을 김지연 상임대표님과 나누게 됐어요.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내란 청산에 아주 진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언제나 노동자 편에 서 계시고 또 평화로운 남북관계 위해 투쟁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새해라고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새해 가장 먼저 아침에 찾아간 곳이 전태일 동상앞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지난 연말에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복귀하면서 뭐 송년회도 하고 많은 분들 만났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연말 분위기 안 난다. 경기가 너무 어렵다. 정말 버틸 만큼 버텼는데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도 막아내시고 뭐 여러 쾌거를 확인하셨지만 그래도 경기 회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새해는 진보정당이 무엇보다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항상 정치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는 의미를 꼭 약속을 밝히고 싶었고요. 전태일 다리라고 하죠. 청계천 변에 있는 그곳을 찾아서 저희의 다짐을,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먼저 챙기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의미였군요.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 첫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가셨죠? 네, 갔습니다. 좀 어떤 인상 깊었던 모습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 신년 인사회라고 하면 각계의 여러 인사들이 뭐 생각의 차이나 뭐 역할의 차이를 불문하고 와서 덕담하고 이런 자리인데 어찌 보면 좀 형식적인 자리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형식 자체가 매우 불완전했던 자리였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내놓으셨던 대표 메시지가 통합이었고, 통합. 네, 그리고 건배사를 하신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통합을 가장 먼저 강조하셨어요. 지난해 워낙 양극단으로 국민 여론이 갈라져 있었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선차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텐데 그런데 그 자리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해서 회복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구나라고 좀 확인시켜준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는데 이 국민의힘은 아예 또 참가를 안 해버렸으니 이게 국민 통합은 맞질 않네요. 어찌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 통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갈수록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국민 통합의 대상은 맞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보면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끝끝내 반성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이 없다면 통합의 대상이 되기를 포기했다라고 어렵겠죠. 생각합니다.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친다거나 내란을 잘했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은 국민 통합의 대상 되기는 쉽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있었던 대선 결과에 김문수 후보가 41%를 받았어요. 그랬죠. 당시에 내란범을 옹호했었던 전력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10명 중에 4명은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이재명 후보에게 완전히 몰표를 주지 않아요. 과반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49%밖에 얻지 못했으니까요. 그랬죠. 이런 상황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민 절반밖에 동의하지 못하는 어떤 정책, 개혁이든 새로운 어떤 혁신이든 이걸 밀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사실 41%의 김문수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다 내란 옹호, 내란 지지 세력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걸 예. 구분짓고 통합의 그 덩어리를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내일 그 이재명 그 중국 방문을 하시게 돼요. 국빈 방문을 하는데요. 지난 APEC 기간 중에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셨고 또 이 정상회담을 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방적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그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 이제 소원했던 한중 관계의 회복의 계기는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 방중을 통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일본과 미국, 중국 간의 관계가 이제 다카이치의 발언을 인해서 소원해져 있고 또 한미일은 그 군사 동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아직도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이제 선을 끊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또 중국과의 만남 여기서 또 이제 한한령이 해제될 건가에 대한 관심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데요. 이런 미중 갈등의 국면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은 어떠해야 될까에 대한 좀 대표님 말씀 좀 듣고 갈까요?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CCTV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던데요. 일단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표현 썼더라고요.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네. 논리가 있었다면 지금은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표현이 이제 과거형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 8월 말에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그 표현을 내놓아서 당시 중국에서는 이건 이제 경제까지도 전부 미국을 쫓아가고 중국과는 더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CCTV와 인터뷰에서는 전혀 다른 결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널뛰기인가?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이 변했고 그런 변화된 정세에 맞게 과거의 기준과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맞게 실용적으로 외교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식의 실용 외교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목했던 것은 전략적 자율성 강조 이 부분인데요. 사실 남북 관계든 또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든 미국의 어떤 압박을 벗어나는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방중을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저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11월인가요? 그 G20 남아공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당시 미국과 트럼프가 불참한 그 회의의 첫날 남아공 대통령의 주도로 정상선언을 채택했고 그 정상선언 내용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렇죠. 다자주의 강화가 예.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정상선언에 함께 동조하고 했고. 지지했었던 예. 상황을 놓고 보면 더 이상 미국 일변도의 외교로는 국익을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여러 변화된 국제 정세, 국제 질서를 좀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심지어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런 복잡한 또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슬기롭게 활용하는 지혜와 용기가 이재명 정부에게 꼭 필요한데 대통령이 그 길을 잘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 전략적 자율성의 이야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더욱더 꽃을 필 수 있도록 이 이재명 정부의 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저는 그렇고요. 네.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국민들 안에서도 이른바
반중 정서 이런 것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난 에이펙 회의 격류하면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뀌고 예.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양 정상이 농담하고.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 뭐 오늘 CCTV 인터뷰에서도 그런 언급하면서 시 주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좋아졌다 이렇게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 계기로 지난 수년 동안 좀 경색됐던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예. 우리 국민들이 외교 질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좀 상상해보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여론이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최근 뭐 브릭스라든지 글로벌 사우스 확대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런 정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거창한가요? 아닙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윤석열 이야기로 잠깐 좀 넘어가 볼 거예요. 신년 네. 아침이라서 참 피하고 싶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작년에 말입니다. 이 지기현의 그 봉숭아학당 같은 재판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 분노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걱정이 좀 커졌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1심이 이번 1월 16일 날 이제 선고를 합니다. 네. 아무튼 윤이 받는 형의 이제 첫 번째 선고가 될 전망인데요. 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 내란 특검이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영 등의 외환죄를 추가 기소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불법 계엄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북에다가 이 드론을 침투시키고 또 전쟁을 하자고 작정을 했던 이런 것이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 그동안 윤석열은 한 번도 반성을 한다거나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어요. 없고 또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쓸어내겠다는 그 자신의 꿈, 그의 꿈을 윤호기에는 외치는 또 이 극우 세력들한테 또 다른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런 태도가.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새해가 되었지만 윤석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꼭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 사람. 이제 끝이죠. 끝이다. 어제 네. 구속영장 연장 발부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건 예. 이제 좀 내려놓으셨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뭐 6개월만 더 사는 거냐 아마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난 1년 동안 버틴 것도 전 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계는 이제 뭐 실형 선고 받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5개월 후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왔는데 그러면 점점 윤석열에 대해서 손절하겠다고 하는 내란 지지 옹호 세력도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작년 초에 그렇게 뭐 이 윤석열 집 앞에서 뭐 옹호하기 위해서 시위하고 이랬던 예. 세력들은 점점 극소수에 불과하게 쪼그라들고 이제는 점점 이제 사법부에 좀 믿고 맡겨도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흐름과 그 분노나 또는 관심이 사법부로 하여금 제멋대로 판결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강한 압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입니다. 최근에 이 재판 소원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도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 재판 내지는 또 그 이전에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런 것들에 개입하는 상황을 놓고 보면서 굉장히 큰 분노를 분노했죠. 보였던 예. 것이고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도록 하는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이 분위기대로라면 윤석열의 운명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끝났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의 뒤를 따르던 네.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전히 잔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싹 다 날릴 수 있는 좀 끈질긴 투쟁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과의 통일교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윤영호, 그 통일교의 윤영호라는 사람이 권성동 의원을 2022년도에 만나가지고 사실 이제 통일교가 적극 지원해 줄 테니까 정권 잡으면 이 통일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온갖 줬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권성동은 구속되었고 현재 그들이 범했던 통일교와의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짬짬이게 됐던가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통일교와 국민의힘 이 문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향후에도 종교와 이 정치의 문제는 이게 사실 이번에 좀 고리를 끊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 통일교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 그 평화통일가정당인가요? 예, 정당을 만든 시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가정당. 예. 그리고 이제 뭐 통일교뿐만 아니라 뭐 정광훈 목사도 예. 기독자유당, 뭘 지금 하고 이제 싶어 자유통일당, 했고, 예. 이름 바뀌었지만 이제 역대 지난 수십 년 동안 종교가 정치 세력화를 시도했던 예. 헌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시도했던 전례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성공을 못했단 못했죠.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별도의 정당을 만드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니 기존에 아직 힘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유력한 정치 세력에 선을 대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은폐된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당선되기 전에 윤석열에게 선을 강하게 됐던 거죠. 뭐 물론 윤석열 이외에도 여러 정치인들에게 다양한 전담 마크가 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예. 그것이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조직적으로 시도되고 또 그 시도가 실행으로 완성된 정도는 국민의힘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죠. 이 과정들을 놓고 보면서 일단은 윤석열 정권 내 탄생 그 자체 정당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 이런 조직적 이익 집단의 정치권 로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끔 하는 수사의 마무리까지 빠른 속도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이게 많이 이제 까발려질 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또 정치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특히나 네. 또 민주당의 임종성 전 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전재수 네.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마치 여야가 다 섞여 있나 하면서 물타기 같은 느낌도 주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좀 걱정하지 않을 수 예. 없었는데 어쨌든 빠른 수사를 통해서 네. 이게 지금 이제 내란에 대한 수사나 사법 처리에 대한 그 국민적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흐려지지 않게끔 그러니까요. 통일교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예.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 간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특검 받겠다라고 하면서 다 수사해라라고 나오고 있어서 다소간의 뭐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부분은 빠르게 엄정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은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다. 그 개별 정치인들이 엮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당선된 대통령 네. 그리고 이 김건희까지 포함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조직적으로 얽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약속받은 통일교의 이권이 상당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개별 정치인들이 뭐 천정궁을 한두 번 방문하고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 국민의힘이 사실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당이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그 추경호 전 그 원내대표를 하고 있을 때 내란의 밤에 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관저로 몰려가서 체포를 또 방해하는 장면들도 국민의 의원들이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내란 쿠데타에 또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뭐 윤 어게인 하면 안 된다, 윤 네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은 있을지언정 이번에 선거에서 아주 완전히 져버렸을 경우에 더 이상 이제 정당으로 존립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재판을 통하건 선거를 통하건 어떤 형태든 간에 국민의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확한 이제 주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41%를 받아들고 여전히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에 국민의힘이 뭐 30% 내외에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저 콘크리트 30%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뭐 한국 정당사에서 소멸한 정치 세력의 역사가 여럿 있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2004년 총선 이후를 소멸했던 자민련, 자민련 삼아 자민련 사라졌군요. 충청권 그러니. 정당으로 축소되었다가 결국은 이제 소멸까지 갔는데 그런 계기가 올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버틴 것도 사실 용했다고 보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중도 보수 이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이번 지방선거를 경유하면서 구체화된다면 내란을 끝까지 옹호하는 장동혁 지도부의 국민의힘은 빠르게 와해 축소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 TK 자민련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물론이고요. 예. 이제 마지막 그 비빌 언덕이 저는 이제 그 서울에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예. 그 욕망 투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의 강남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그런 변수들에 국민의힘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조차도 이제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또 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도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그 방안들을 내놓고 정책 경쟁 같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을 해서 더 이상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 세력으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권, 야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인지하고 있는 중도 보수 지지층들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뭐 국민의힘 이야기는 해도 될 것 같고요. 저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국민의힘 말이 좀 그렇군요.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 선거를 통해서 한번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고 나면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당 예산 심판 청구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네. 근데 이제 정당 예산 심판 청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끝내 마지막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확실하고 바람직한 경로는 선거를 통한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를 그 정당에 붙이는 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자꾸 사실.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란 말을 하고 있네요. 네, 뭐 기억하시는 분 지금 거의 안 계시겠지만 2004년에 네. 당시 저로서는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 진출을 했던 굉장한 계기였던 시기인데 그 해에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비례대표에서 떨어지면서 당이 확 쪼그라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회찬 의원이 TV 토론에 나와서 자민련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제 없어질 정당인데 그것까지 대꾸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제 토론에서 맞받아치면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했는데 사실 이제 어디를 가나 국민의힘에 대한 질문 또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는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게 저는 좀 과다하게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연말에는 그것이 확 쪼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이제 가장 요즘에 또 핫한 이슈로 좀 넘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이해운 장관 지명 문제를 잠깐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낙점된 이해운 후보자 문제.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이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막 이해운 후보자를 제명하고 이제 송곳 같은 청문회 하겠다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는 그야말로 이제 중도 보수의 색깔을 넓혀가면서 다 이제 껴안겠다라거나 통합적 의지를 좀 읽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야를 넘나드는 인재 등용의 신호탄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걱정은 있어요. 과연 그가 이해운 그 후보자가 해왔던 경제 철학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이 맞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물론 뭐 지금 뭐 청문회 과정에서의 앞으로 벌어질, 특히나 최근에 가장 많이 또 시끄러워지는 거는 그 보좌관 갑질 문제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벌써 표명을 한 것 같던데. 네, 임명 철회돼야 된다고 네, 임명 임명 철회하라. 당일날에 예. 제가 입장을 냈고요. 당연히도 이제 경제 정책의 엇박자가 우려되죠.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처럼 확장 재정이 굉장히 필요한 경기 침체 시기에 예. 이은 전 의원이 지금까지 고수했던 그 방향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분명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해운 전 의원의 정체성이 어떤 재정경제학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강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지명할 때부터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약속을 하거나 내지는 좀 입장 선회를 결심했을 수 있다라고 차치하고 보겠습니다. 그 예.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그래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충분히 믿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 바꿀 정도 것이다. 담보는 이재명 예.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지명을 했으리라고 했을 거다. 믿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능력 때문에 발탁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내란 청산의 이 범국민적 과제가 있는 이 시기에 예. 단순히 자당의 입장을 따라서 소극적으로 여기 임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윤어게인 집회에 무대에 올라서 발언을 선동하고 심지어 자기 지역구 소속 구의원 시의원들에게 삭발을 종용해서 삭발하라 예, 그랬군요. 이런 선도하는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예. 그것을 사과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을까? 저는 뭐 이건 기회주의라는 말로도 다 설명하기 힘든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향후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내란 옹호 세력의 청산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고요. 예. 사실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본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를 악물고 배신자라고 뭐 물고 늘어질 것이고 예. 여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을 옹호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정서적 조건이 또 있어서 여기에서 보좌진 갑질 문제 같은 것들이 몇 가지만 더 터지면 스스로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좀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극단에 대한 정치 지형 극복을 위한 통합적 리더십, 국민 통합의 필요성 이런 걸 내세우면서 상징적으로 이해운 후보자를 내세운 것 같은데, 그런 그 가졌던 건강한 의지가 사실 좀 많이 좀 희석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통합의 의지 내지는 어떤 사람이든 내란 전력을 사과하고 뭐 국익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봉사 정신으로 나온다면 능력을 보고 발탁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것이 이해운이라고 하는 인물로 상징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여러 전력을 봤을 때 상징적인 인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내란 옹호 전력이 통합의 상징이 되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요즘에 워낙 지금 핫한 이슈가 보좌관 갑질 문제는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보니까 그거를 잘 타고 넘어갈까에 대한 걱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이 가는 길을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 본인이 이제 정말 내란 그렇게까지 잘못됐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네. 이분이 과연 어떤 공직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기준과 헌법 정신이 분명히 선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저는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갑질 그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함량 미달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출사표를 내고 있어요. 곳곳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정당들도 전부 이제 지방선거 준비에 이제 몰입하기 시작을 했고,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방선거 시대 정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혹자는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니까 일 잘하는 행정의 달인을 뽑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도 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방선거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정치 질서의 시작 이렇게 새로운 정치 질서의 시작. 네. 진보당의 좀 이렇게 의지 같은 것도 좀 읽히는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예. 네, 앞서 제가 2004년 말씀드렸는데 예. 당시를 복기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 안타까운 일이지만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 우리당으로 분화되면서 상당히 정계 개편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였었는데요. 예. 그때 그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선택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민련의 소멸도 있었고 새로운 진보 정당이 열석을 얻으면서 등장하기도 하고 최초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을 쭉 놓고 보면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치 질서의 새로운 재편이 좀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 이후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후에 벌어지는 첫 선거이기도 하고 사실상 지난 80년 동안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지고 온갖 전횡을 일삼았었던 국민의힘을 심판할 수 있는 선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양당 기득권 정치 이 구조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시작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제 박수만 칠 수가 없는 게, 자, 고의가 한번 풀어주세요. 뭐냐면 지난 이제 대선과 총선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재민주 정당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총단결로 승리를 이끌어냈잖아요. 광장에서 싸우기도 함께 싸웠고. 근데 지방선거는 근데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곳곳에서 후보자들은 또 수천 명씩 나와야 될 건데. 근데 어떻게 지방선거를 아까 말씀드린 내란 세력을 청산한다 하면 국민의힘을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이제 소멸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청산하면서 끌어내리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시작할 수 있다. 이거 두 개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좋기는 한데 한 번에 두 개가 다 실현될 수 있나요? 그게 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니까 오히려 저는 더 잘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법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내란 세력을 반드시 축소시켜야 되는 정책 상징성이 있는 곳들, TK를 제외한 광역단체장들에서는 한석도 주지 않을 수 있는 이 반내란 세력의 내란 청산 세력의 단호한 연대가 필요하겠죠. 연대. 네, 네, 그 일단 기조는 1번. 네. 그 기조는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바이기도 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2018년인가요? 그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페이스북에 썼던 글인데요. 성남의 국민의힘 지방 의원들이 이렇게 반시민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2인 선거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없고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2인 선거구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당선이 되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2인 선거구제는 잘못됐다라는 글을 쓰셨었는데 기초의원 뽑는 데를 말하는 거죠. 네네. 2인 선거구제. 그러니까 2명을 뽑으면 민주당 한석, 국민의힘 한석이 먹게 되면 나머지 이 좀 작은 정당들이나 또는 그 외에 좀 뭔가 뜻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전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여지가 아니다. 없죠. 예. 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이 넘거든요. 네, 그 영남과 호남에서는 당연하게도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만 축소시켜도 저는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그 이번에
그 김병기 의원, 뭐 강선 의원 사례에서도 드러났지만 지방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수족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지방 의원들이 이번에 대거 낙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수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조직 사업을 펼칠 사람들이 없고 뭐 낙선한 지방 의원들이 자기 그 호구책 찾아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위원장들에게 충성을 한다. 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해운 의원 이상으로 귀순 용사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인 선거구제를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법안 개정을 통해서 없애버리면 2인 선거구제 싹 없애버리면 그러면 2인 그러면 선거구제 합쳐서 한 4인 정도 뽑으면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4인이나 3인이나 4인으로 이렇게 3, 4인? 확대를 한다면 네. 어쨌든 밑바닥부터 흔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제도를 일단 좀 개혁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가능하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1월부터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이 될 텐데 이 정개특위에서 뭐 정청래 대표께서는 지구당 합법화 문제, 네. 2008년에 없어졌었던 지구당을 다시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던데요. 뭐 그런 것도 저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되고 정상적이지 않은 이 정치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입법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권의 50%를 내란 정당이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회의를 언제 할지, 회의 안건은 뭘로 올릴지 이런 모든 것들의 의사결정을 딱 2개밖에 없는 원내 교섭단체가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뭐 마음대로 필리버스터를 저렇게 내내 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생법안 통과시키지 못하게 발목 잡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때가 있고 지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이 원하는 예산들도 상당 부분 반영해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내교섭단체도 정상화해야죠. 3개, 4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상화한다는 거는 그럼 현재 20석으로 돼 있는 원내교섭단체를 10석이나 이렇게 낮추게 10석 된다면 정도. 예. 하다못해 15석 정도로만 낮추게 된다면 저는 한 2개 정도의 원내교섭단체가 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지도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안에서의 분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손쉽게 가지고 있었던 정치 기득권을 하나씩 뺏어오는 과정을 올 상반기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방선거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진보당의 대표신데 진보당의 독자적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 전체가 연대할 건 연대하더라도 이 갖고 있는 목표 그리고 그걸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 뭐 이런 것도 잠깐 듣고 넘어갈까요? 네, 제가 너무 2004년 얘기를 많이 꺼내긴 하는데 예. 그때 놓고 보면 이제 열린 우리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점할 거라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리고 또 1인 2표제라고 하는 비례대표 투표권이 별도로 생기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약간 마음 놓고 민주노동당에 투표를 하셔서 10석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투표의 변화 그리고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었던 지난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번 역시 그런 이제 상반기에 정개특위 가동을 통해서 정치제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내란 세력 청산 이후에 한국 사회는 과거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렸던 시스템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열심히 일하신다고 국민들에게 국무회의도 생중계하고 업무 보고도 국민들 앞에 하고 하는데 예. 저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 앞으로 더 많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자기 실력을 정책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는 정책 경쟁까지도 한번 시도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정책 경쟁에서 진보정당의 자신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를 통해서 진보정당 이제 한 26년 정도 됐는데요. 민주노동당 이후에 단 한 번도 목표로 하지 못했던 광역단체장 당선을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광역단체장 당선. 어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네. 출신 지역에 계신데요. 울산이군요. 예, 울산에서는 네. 행정 역량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실력을. 지금 이제 울산 동구청장을 또 우리 김종훈 구청장께서 잘 하고 계신데요. 재선구청장으로서 이제는 울산 광역시의 행정을 좀 책임질 때가 되지 않나 해서 물론 울산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곳은 울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광역단체장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적 목표가 있네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다른 후보들이 서운해하니까요. 다른 예. 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요즘에 핫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잠깐 말씀을 좀 돌렸는데요.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한 의혹이에요. 강선우 의원 문제도 있고 잠깐 짧게라도 우리 영상 잠깐 좀 보고 할까요?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잘 모르세요. 저 모습 참.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관련한 의혹들이 연일 지금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 부인의 이제 법인카드 유용, 보좌관에 대한 갑질, 또 이제 전직 동작구 구의원들의 수천만 원 불법 정치자금 아들 전달, 문제도 있고요. 아들 문제, 네.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그 김경 서울시 의원이 전달한 1억 원을 강선우 의원이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했다, 이 문제. 총선 과정에서의 탄원서 문제도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무튼 이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이제 상당한 수준인데 이 의혹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진실들이 이제 측근이죠. 보좌진들과 이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캐비넷이 확 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그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는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샘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은폐됐던 정치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고 그럼 이런 일은 왜 생기는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게 아닌데 이를테면 이제 공천 심사 과정이라든지 실제로 김병기 의원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이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증하는 역할이었는데 그 스스로가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 기득권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다 입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제는 입 닫고 싶지 않으니까 누구는 탄원서를 쓰고 누구는 언론에 사실을 폭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건 전초전이라고 보실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은 어떤 민낯이 까발려졌을 때 정치 혐오, 정치 불신 이런 게 더 가속화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빨리 잘 바람직하게 정리하는 방식은 정치 개혁을 통해서 특권 의식이 제도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극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 1월부터 정개특위 가동될 텐데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 중요하죠. 이 정개특위를 몇 가지 이 제도 개선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 전반에 대한 그 메스를 들이대는 경로로 이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단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개특위가 어떤 개혁을 해야 이런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들을 싹 다 정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 얘기도 굉장히 길 텐데. 너무 길긴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사실 20년 넘게 네. 시민사회가 요청했었던 정치개혁 방안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 지난 2004년 이후에 수용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2인 선거구제 없애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아까 해서 2인 선거구제 없애자. 네네.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좀 대표적으로 국회. 아까 말씀드렸던 원내 교섭단체가 2개인 것이 원내 가장 교섭단체를 대표적으로 문제입니다. 네, 확대를 해야 확대해야 되는 되고. 것이고 네. 그래서 그 과거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라고 해서 뭐 엘리베이터, 뭐 네. 전용 엘리베이터 없애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양당 기득권에 막혀서 당장 지금도 정개특위 구성 인원을 여야 동수로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면서 다른 소수 정당들이 정개특위에 들어올 수 없게끔 구성을 해버렸어요. 예. 양당이. 근데 그러면 사실 여기서 끼어들 수 있는 틈이 별로 없거든요.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견제 장치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 뭐 지방선거부터 지방의회 견제 장치를 만들 수 있게 2인 선거구를 없애라는 말도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견제받지 않는 기득권 정치 세력들. 한마디로 양당 정치가 나온 폐다. 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조치가 좀 필요할 때고 그것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좀 결단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윤리특위 같은 경우도 여야 동수로 꾸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뭐 제명하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가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느덧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고 또 고물가, 고환율 굉장히 좀 우려가 큰데요. 이런 문제와 현재 우리 이 진보당이 앞으로 가야 되는 자신들의 꿈 이런 문제를 좀 엮어가지고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신데 문제는 모두가 다 힘들지는 않다는 거예요.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어제 코스피 4,300 찍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내심 기분 좋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뉴스에 전혀 환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다수가 있는 거죠. 서울의 절반 이상은 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서울로의 진출은 꿈도 꿀 수 없는 지방 청년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보당은 그런 지방, 청년, 서민,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지금의 국회가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게 하는 이 정치를 할 수 있게 끌어당기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더 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진보당 역할 다 하겠다 이런 약속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더욱더 힘차게 진보당을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아까 가졌던 목표처럼 울산광역시장도 당선시키시고 진보당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니기를 간절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칠까요? 네, 새해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진보당이 실현하는데 온몸을 던지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지방선거는 단순히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건군일척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는 많이 어렵고 국제 질서는 요동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서로 맞잡은 손 놓지 말고 함께 가자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분석으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신 김지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